일본군 군하에 짓밟힌 공주. 남북접 농민군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즉각 중앙정부에 전달되었다. 당황한 개화정권은 대책을 세우기에 얼이 빠졌으면 말할 것도 없고 벼슬아치와 양반부치, 도성한 사람들은 단보찜을 싸들고 사대문을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심지어 비도들이 금강을 건넜다더라, 수원성을 차지했다더라 따위의 유언비어가 전국에 파다하게 떠돌았다. 개화정부는 총지휘부인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두황을 우선봉장,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삼아 먼저 경기도를 거쳐 공주로 진격해 하고 호서 호남의 농민군 토벌의 임무를 맡겼다. 이두황과 이규태는 일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제1선에서 남쪽 농민군 토벌을 담당, 맹렬하게 토벌 활동을 벌여 악명을 날렸다. 대일본 제국 동학당 정토군 후비 보병 독립 제19대대. 일본군은 이미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일본군은 경복궁 점령 이후 체결한 조일 공수동맹에 따라 조선군의 군사지휘권을 거머쥐었다. 곧바로 조선 군인으로 구성된 서울수비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용산에 주둔한 일본 군대에 서울 수비를 맡겼다. 일본군은 조선 중앙군의 몇 개 부대를 통합해 교도중대라 이름 붙이고 일개 중대로 편성해 직속부대로 삼았다. 또 일본군은 농민군을 토벌할 때 양곡과 생필품을 조선의 각 관하에서 무상으로 조달받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며 우리 주민을 동원해 노역을 시키고 마음대로 마소를 부렸다. 동경의 대본영에서는 진압부대를 일본군 2천여 명으로 구성하고 대일본제국 동학당 정토군이라 불렀다. 이어 동학군 토벌을 전담할 부대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로 편성했다. 후비보병 독립이란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의 후방을 방비하는 보병의 독립군대라는 뜻이다. 곧 19대대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였다. 이 19대대를 중심으로 부산 거주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띈 부산수비대와 남해에 파견한 쑥쿠바함에 승선해 있던 육전대도 농민군 토벌에 합류했다. 이들 속에는 군용전선을 가설하는 공병, 전선을 수비하는 병사,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는 병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군의 일부는 먼저 황해도, 강원도의 농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서울 북쪽의 통로를 막았으며 일부 병력은 부산에 상륙해 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방비를 담당했다. 동학당을 모조리 섬멸하라는 군령에 따라 농민군을 삼면으로 포위해 모조리 쓸어서 남해의 바닷속으로 쳐넣겠다는 작전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먼저 출발한 조선의 관군은 모두 3,200여 명쯤 되었다. 이들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았다. 이두황과 이규태는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갈라 출발했다.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가명군 또는 향군을 관군에 편입시킬 수 있게 조치를 취해두었다. 일본군은 육군 소좌 미나미의 지휘 아래 용산에서 출발해 세 길로 나누어 남쪽으로 진격했다. 일본군 보병 1개 중대는 서로군으로 수원, 천안, 공주를 거쳐 전주로, 보병 1개 중대는 중로군으로 용인, 청주를 거쳐 경상도 성주, 가도로, 보병 1개 중대는 동로군으로 가흥, 충주를 거쳐 대구부, 가도로 각각 진격했다. 곧 삼남 가도를 비질하듯 쓸어서 농민군을 남쪽 바다로 몰아넣으려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일본군 19대대장 미나미는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전략가였다. 그는 대본영의 방침을 익히 알고 있었다. 관군은 미나미의 지휘를 받으면서 공주 방면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중간 작은 규모의 농민군을 토벌하거나 근거지를 마구잡이로 불태웠다. 일본군은 연발식 라이플 총을 소지했고 관군도 연발식 소총인 스나이더 총을 지급받았다. 라이플 총은 방아쇠를 연발로 당기면 총탄이 빠르게 발사되었다.
스나이더 총은 라이플 총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연발로 총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들 신식 총들은 재래식 조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 비가 내려도 발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최신식 대포를 실은 수레도 따라붙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10월 말경 공주로 들이닥쳤다.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는 일본군의 한 발 앞서 공주로 달려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공주에 머물면서 충청감사 박재순을 자기의 부하인 양 턱짓으로 지휘했다. 이노우에는 충청 가명에서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었다. 박재순은 일본군과 관군이 도착하자 몸소 마중해 환영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10월인데도 한파가 일찍 들이닥쳐 몹시 추웠다. 대설이 연달아 내려 공주 주변의 산에 눈이 한 자씩 쌓였다. 관군이나 농민군들은 심한 추위와 두텁게 쌓인 눈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일본군은 끄떡없었다. 그들은 가죽 장화를 신고 가죽 장갑을 끼고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다. 이 군용 가죽 제품들은 조선에서 수입해간 쇠가죽으로 만들었다. 일본군은 공주의 사냐를 가죽 장화를 신고 마음대로 누볐다. 공주 공방전은 이렇게 서로 판이하게 다른 조건 아래 진행되었다. 공주로 내려온 일본군은 1차로 200명이었는데 스즈키 소위와 모리오 대위가 일선 지휘의 책임을 맡았다. 두 장교는 일본의 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육전의 전문가였다. 망조경과 대포의 각도를 재는 실측 기재 따위를 들고 다녔고 통신시설도 확보했는데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할 때 관군은 전주 전보국의 시설을 재빨리 거두어 노성에 임시로 설치하고 서울과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주의 감도는 전운. 이 대목에서 공주의 지리적 조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앞으로 벌어질 전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놀매 들판에서 초포를 건너면 계룡산 갑사 쪽에서 흘러내리는 노성천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초포와 공주의 중간에 노성현의 관하가 있다. 공주는 충청도에 가명이 있는 곳이다. 백제가 한강가에서 고구려에 쫓겨 이곳에 도읍지를 정한 것은 공주가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공주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금강이 가로질러 흐른다. 동남쪽으로 문어미와 경천을 거쳐 노성과 논산으로, 서남쪽으로는 이인 탄천을 거쳐 부여로, 서북쪽으로는 금강의 곰나루를 거쳐 마곡사 예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뻗어 있다. 반대로 공주로 들어가는 길은 노성에서는 효포와 능치, 이인에서는 우금제, 서북쪽에서는 곰나루를 거쳐 하고개를 넘는 오솔길이 뚫려 있었다. 하고개를 넘어서면 봉황산 아래에 가명이 자리 잡고 있다. 공주는 방어의 요새였으나 70평방킬로미터쯤 되는 좁은 분지 안에 갇혀 있어서 금강 쪽의 통로를 막으면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된다. 농민군은 이 점을 노렸다. 전봉주는 이런 지리적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이곳을 답사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공주 출신 농민군에게서 공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어 환하게 알고 있었다. 농민군의 초기 작전 기호는 다음과 같다. 북접의 일부 농민군은 공주에서 북쪽으로 20여리 떨어져 있는 대교에 진을 쳤으며 또 한 갈래는 유구로 진출했다. 유구에 주둔한 농민군과 전봉주는 이두황의 선봉진이 이곳을 반드시 지날 것이니 이곳 농민군은 뒤를 압박해 아래로 공격하고 전봉준이 거느린 농민군은 금강을 건너 역공해 위아래로 협공할 형세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요컨대 협공작전을 쓰려는 것이다. 전봉준 휘하의 농민군은 논산에서 두 부대로 나누어 행진해 노성과 경천에 주둔했고 손병희가 지휘하는 농민군은 노성에서 2인 길로 빠졌다. 다시 말해 남접 농민군은 문어미와 능치의 길로, 북접 농민군은 우금제와 봉황산의 길로 전진한 것이다.
남접 농민군은 산 아래의 마을인 삽작골에서 주둔했다. 이 무렵 공주 언저리에 주둔하던 농민군은 대용 소친 소가죽으로 밥을 지었다. 주민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어서 마을은 텅텅 비었고 무거운 무쇠솥을 운반해 올 수도 없었던 것이다. 출동 준비로 바쁠 적이면 소금을 섞은 주먹밥을 만들어 돌렸다. 한 손으로는 주먹밥을 입에 쑤셔 넣고 다른 손으로는 조총이나 죽창을 들고 두 발로 내달렸다. 하지만 이들은 때이른 추위에 몸을 떨면서 행군했고 헤어진 집신을 신고 눈구덩이를 누볐다. 집신이 벗겨지면 그대로 내달았고 죽창을 쥔 손이 얼어 굳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속옷을 준비할 새가 없어서 콧바지를 입은 자도 있었다. 농민군은 모든 통로를 막아 공주 외곽을 완전 포위했다. 관군과 일본군은 공주 관내에 포위되어 갇힌 꼴이었다. 아직 도간에 든 쥐에게 몰릴 줄은 미처 몰랐다. 10월 말경부터 서로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